비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한 이른바 대리수술 의혹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청려회사는 창간 29주년 특집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이면에 가려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청려회사 편집주간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 안암병원의 박종훈 병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병원장 박종훈 교수입니다. 원장님 오늘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입장과는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인 자격. 개인 자격으로. 네. 옆에는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그 역시 대한의사협회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의 입장으로 나왔고요. 한 명의 임상의로서 오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전문 변호사시죠?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선욱 변호사입니다. 그 법률가로서는 오늘 유일한 출연자시니까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 본인이 그 서울의대에서 의료정보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네,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데 특히 많이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이신 여한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대목동병원 응급학과 전공의로 일하고 있는 여한솔입니다. 그 전공의의 목소리 또 들려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자단체에서 나오신 분인데요. 간사랑 동우회 윤구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사랑 동호회 대표 윤구현입니다. 그 거기는 간사랑 동우회나 환자단체 공식 입장하고 똑같은 말씀하실 건가요? 환자단체 입장이 다른 곳이 어쩐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자녀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보호자 입장이면서 네, 환자단체 대표로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좌담회를 의료인들이 보실 때는 그 CCTV 설치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왜 안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조금 대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는 이게 이제 그냥 뭐 CCTV 설치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나오는 게 대리수술 사건이 자꾸 발생해서인데요. 대리수술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박종훈 병원장님? 네, 말 그대로 환자가 기대했던 그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걸 의미하는 걸 텐데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하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 그거는 대리수술하기보다도 그걸 뭐라 그러죠? 불법 의료행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 대리수술의 그 범주에 난 저 의사에게 수술 받을 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 누구지? 라고 하는 의사 면허는 있으나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수술하는 거. 그것도 대리수술 그런 범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선욱 변호사님, 그 원래 수술하기로 한 의사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대리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좀 법률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대리는 본인이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다른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거를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이제 하게 시키는 게 대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리를 맡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본인이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대리시켜 가지고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하게 한다. 요게 이제 대리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러면 그 변호사가 또 바빠요. 그러면은 또 그 변호사가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맡겨서 가는 경우를 복대리라고 해요. 복대리. 예. 그 복대리라고 이게 법률 용어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위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자하고 그 의사 간에도 치료 위임 계약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 위임 계약에 그를 쉽게 얘기하면 대리를 권을 주는 거죠. 이제 그 의사한테 자기 몸을 수술하라는 거를. 근데 그분이 환자한테 미리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복대리 의사들도 있다. 이거를 설명을 원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복대리 권한이 유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리 수술이다 이런 거는 과연 그 권한을 환자로부터 부여받았느냐 순차적으로 또는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환자가 그러한 상황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 법률 용어로는 권한이 없는 대리가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치료 위임 계약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형사법적으로 이거를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또 무면허 의료행위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거기에 참여한 의사 예를 들어서 뭐 인턴이나 뭐 레지던트가 들어왔다 하죠. 그분들도 다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적법하게 의사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벌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닌 거죠. 다만 환자한테 사전에 인포먼드 컨센트를 안 받았다.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당사자 간의 문제이고 좀 약간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뭐 처벌받고 감옥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요게 이슈가 된 사건이 2016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있었죠.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알고 나중에 이제 어떤 분쟁이 생겨서 기록을 확인했더니 주치의가 해외 학회 참석 중인데 수술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서 이슈가 됐었고 살펴보니까 그런 사례가 그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가 있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고 뭐 자체 징계로 넘어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게 7년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취지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무자격자의 수술 그리고 원래 약속하지 않은 다른 의사의 수술 그런 거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것 말고도 뭐 성추행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규현 대표님께서 환자단체 측에서는 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가 돌아보면 예전 어린이집 CCTV 설치 논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했던 논리는 뭐냐면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거를 본인이 증명을 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CCTV를 놓고 감시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동일한 거죠. 환자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CCTV를 놓고 확인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의사협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진 않지만 현재 의협 대변인 맡고 계신 박수현 선생님께서 현재 이 CCTV 설치 논란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응을?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일반적인 CCTV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의 상황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린이집 CCTV랑 좀 비교를 하셨는데 어린이집 CCTV에서도 화장실에는 CCTV를 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수술실은 거의 화장실과도 같은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좀 포함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환자의 노출 부위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환자의 진단명을 추정할 수 있고 환자의 그 수술명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CTV를 일반적인 그런 방법용 CCTV나 아니면 어린이집 CCTV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대리 수술은 분명히 문제고 말도 안 되는 행위고 이제 뭐 무자격자의 그런 불법 대리 수술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없애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불법 대리 수술 같은 경우는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리 수술도 그렇고 공장식 수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뭐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응급 수술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공장식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환자를 유치할 수도 없는 그런 수술들인데 결국에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을 때 피해를 받게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런 응급 수술을 하고 이제 방어적인 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되는 것도 큰 수술, 생명이 오고 가는 수술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강제로 이거를 다 달게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실은 그런 보통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들의 또 특징은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또 마케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병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뭐 나라에서도 뭐 그런 대안을 좀 보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설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자율적인 방향으로 가야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박종원 원장님은 처음에 이 법안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사례로든 아까 우리 저 환자 대표의 뭐 출연자께서 얘기하신 거 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살피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그다음에 뭐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은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 논란을 이렇게 키워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하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변호사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다른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선택진료제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는 거죠. 선택진료제가 없어졌으면은 과연 외래에서 진료를 한 그 의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두 개의 수술을 보기로 했단 말이죠. 내가 뭐 어떤 교수랑 하나의 수술만 보고 전 나왔는데 그때 저에게 그 수술을 보여주기로 한 그 교수도 따라 나오더라고. 그래서 너 두 번째 수술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고 밑에 사람이 하면 된대. 야 그래도 되니 그러니까 선택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저 환자가.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사회주의 의료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순간 건강보험에서 탈락이 돼요. 전부 다 자비로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선택진료제를 없앴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명확히 안 한 거예요. 선택진료제도는 없어졌는데 실제로 선택진료제도가 있는 걸로 국민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국민들은 외래에서 본 그 의사에게 추가적인 페이먼트를 하지 않은 그런 제도 없앴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치료하고 수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불법이다. 이건 사기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선택진료제가 없는 이 선상에서 동일한 자격 기준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수술하기로 했는데 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 다른 사람이 수술하면은 과연 그것이 물론 이제 김 변호사님처럼 사전에 고지라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불법일까? 이게 선택진료제가 없는 나라에서 어디까지가 그럼 이게 그 제도는 없어졌는데 그 관행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것부터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불법일지 아닐지는 좀 애매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그냥 우리 느낌적으로 저분이 수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딴 분이 수술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이 선택진료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이걸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건데 선택진료제에서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산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하면 이게 문제야. 그런데 우리 선택진료제가 지금 아니거든. 선택진료 제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문제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논의해 본 적이 없었어. 아주 굉장히 그 병 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불법이란 얘기를 그냥 편하게 쓰고 있는데 과연 이 불법이란 개념의 데피니션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치료 위임 계약은 기본적으로는 환자하고 병원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거를 병원이 지키지 못했다면 계약 파기거나 계약 위반이거나 이런 문제예요. 근데 계약 위반이 불법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상시에 쓰는 불법은 뭔가 형사처벌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떠나서 그 내용이 전체 사회 질서로 봤을 때 형사처벌 받아서 감옥을 가는 그런 걸 불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지금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환자하고 병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선택 진료라는 내용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치료 이임 계약 중에서 특약으로 누구하고 내가 치료를 받겠다. 요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특약을 이후로 좀 더 많은 수가를 내거나 돈을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도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요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선택 진료제 부분이라고 한다면 병 원장님 말씀대로 그분 아닌 다른 분이 개입을 한다.
이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 위반일 수는 있겠죠. 환자하고 계약 위반. 그럼 병원은 환자에 대해서 계약 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페널티를 물어줘야 되지.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계약 위반의 정도가 그렇게 어떤 그 범위, 그 통상적으로 치료 위임 계약에서 환자가 기대하는 범위는 뭐냐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진료인들이 다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대를 넘어서서 무자격자, 예를 들어서 뭐 의료기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문제가 됐던 뭐 전혀 진료와는 무관한 업무 과정이 들어와서 했다든지 이건 계약에 대한 그 둘 사이 계약의 신뢰를 깨버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그런 건 하지 마라. 무면허 의료행위 이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그건 불법 대리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대리라는 것도 환자가 동의한 대리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환자가 예기치 않고 동의해주지 않은 대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대부분은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주 소수가 형사벌적으로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개인 병원에서 그 주치의가 수술하시는 의사고 그 환자하고 그 사이의 관계는 아마 다른 사람이 개입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보통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환자는 그 대학의 전체적인 그 진료 프로세스를 신뢰하고 그 병원에 가기 때문에 계약의 주체는 거기에서 진료하는 담당 교수님하고 환자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 병원하고 환자하고 치료 이임 계약을 하는 거고 아마 치료 이임 계약에는 포괄적으로 우리 대학 병원의 의료진 중에서 당신을 치료하기에 적절한 인력들이 서포트를 해줄 것이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환자들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나를 수술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 이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학병원에서 병원과 환자 간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특약사항이라든지 수술 동의서라든지 그 수술에 들어갔을 때는 주치의는 누구고 그리고 수술에 관여하는 의사들은 누구고 스태프들은 누구고 경우에 따라서 이 병원이 수련병원이다. 그랬을 때는 후진 양성을 위해서 우리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참관을 하거나 수술에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뭐 불법 대리 문제라든지 이런 대리 수술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선택 진료비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과 의사를 선택하는 게 없어졌다는 건 좀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전문의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가 진료를 했을 때 일종의 가산을 한다는 제도는 선택 진료비 제도가 없어진 것이지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특정 의사가 나를 담당하게 돼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바뀌는데 환자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수님이 사정으로 진료를 못 보니까 앞으로는 요 선생님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안내가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수술실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가 바뀌는 게 용인된다면은 외래 진료도 그렇게 바뀌는 게 용인되어야 하는데 그러진 않거든요. 오케이. 저도 분명히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딱 듣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유럽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제 선택 진료 있습니다. 유럽에는 있는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팀 어프로치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병원은 의료의 질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의료의 질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질을 책임지는 한에서 팀 어프로치를 하는 거지. 그거는 환자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단 우리가 지금 외래에서 본 그 사람이 나를 수술하는 그건 아니지만 대신에 분명한 것은 의료의 질적인 책임은 병원에서 진다. 그거를 안 지겠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수술을 좀 내가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김선욱 네가 좀 들어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둘 사이에 암묵적인 뭐가 있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것이 우리끼리 돼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아무나 막 수술하고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고. 그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아주 강력한 의료 전달 체계가 있는 나라와 그래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되어 있고 내가
나의 주치 이외에 다른 의사한테 받으려면 아주 응급 상황이 아니면 아주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의사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이니까 이러이러한 병원을 가세요라고 지정한 곳을 반드시 가야 되는 의료 전달 체계와 우리나라처럼 환자가 자유롭게 어떤 의료기관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리 수술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독일은 그게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거지. 제가 지금 요걸 드리는 거는 이 CCTV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늘 궁금했던 그 한 가지를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든. 과연 선택 진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걸 제가 여쭙고 선택 진료 제도가 있어서 돈을 추가로 더 내는 이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은 분명히 저 사람이 날 수술할 거야라고 생각할 거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네. 저도 여기서 한 말씀 이렇게 드리면 이게 그럼 환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선택 범위가 이만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 외래에도 우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이 의사가 내 수술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기를 바란다면 이 의료 체계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사실. 여한솔 선생님한테 기회를 좀 드리겠는데 전공의들은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뭐 바빠가지고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 동영상이 이제 유포가 될 건데 유포라고 하니까 약간 좀 배포가 될 건데 일단은 아마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가장 먼저 제가 생각나는 분들은 이번에 불법 수술 의혹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논의들도 얼마든지 진행은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분들한테 대한 저희 사실 뭐 선배 의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또 저희 동료의 잘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이 선생님 그 환자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보실 분들이 저희가 이런 걸로 감론을박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먼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재현 편집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전공의들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불법 수술이라는 거, 의료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했다는 거는 국민들한테도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사실은 저희 수련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배 의사들의 잘못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또 저희 대학병원 내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얼마든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젊은 의사들도 충분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반드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지금 계속 선택 진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 경계를 나누는 거는 사실 저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나 아니면은 진료를 시작할 때 환자한테 미리 고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수술이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저와 동등한 실력을 가진 선생님께서 집도를 하실 거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라라고 하는 정치계의 요구와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물론 합병증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차차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CCTV를 통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근절될 것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치의가 다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의학 드라마만 봐도 다 교수님이 수술하다가 말고 나가잖아요, 중간에. 자, 마무리는 다 잘 해주세요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무자격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실 내에 뭐 성추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좀 남긴다든지 뭐 이런 측면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계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불법 수술 자체는 무조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의사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을 용납할 그런 의도는 아무도 없죠. 그거는 용납 자체가 아니라 그건 엄벌에 처해야 돼요. 그거는 저 솔직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거 뭐 성추행이라든 이런 거는 저는 아예 그냥
아예 그냥 면허 박탈시켰으면 좋겠어 영구적으로 그 정도까지도 그건 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너무 전 이해가 안 가요. 나 의사지만 그런 일이 난 주변에서 본 적도 들은 적이 없는데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법안이 3개가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술 그 필드도 찍는 거예요? 아니면 입구에다가만 설치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도 뭐 법안 3개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마 그 단순 녹화만 가능한지 아니면 음성까지 녹음이 가능한지 이거에 따라 조금 나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도에 따르면 수술실이라고 했는데 그 수술실 아닌지 수술실 경계 부분인 뭐 바깥 부분인지 요거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는 것 같지만 그 수술실이라고 불리는 사회적인 그 공간에 뭐 CCTV를 설치하자 그런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CCTV에 대한 일반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법 자체가 안전행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CCTV의 원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인 거죠. 25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도난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단속이라든지 교통 뭐 이런 데 CCTV를 설치하고 타 법령에서 이제 허용하는 경우에 CCTV를 허용한다는 게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건 그 공개된 다수의 그 일반인들이 왕래하는 곳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2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목욕탕이나 뭐 화장실 이런 개인의 사생활이 현격히 침해될 장소에 대해서는 CCTV 설치하지 못한다.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그게 기본법인데 지금 이 법을 발의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안행부 담당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보건복지위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위에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이 제대로 아구가 맞으려면은 개인정보보호법 25조 2항을 먼저 개정을 해야 돼요. 25조 2항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격히 침해할 수 있는 등 그런 장소인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예외로 하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이미 설치하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뭐 동의를 얻어서 이거 동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치하는 순간 과태료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응급실 CCTV 관련해서는 저도 말씀드리면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이게 사실은 모든 응급실마다 설치가 좀 다 다르고요. 관리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특정 응급실들은 처치실에 달려 있더라도 웬만하면 환자 침상 쪽을 좀 피해서 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를 침해하게 되면 커튼을 치는 경우가 있고 뭐 불가피한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이제 뭐 격리실 CCTV다. 근데 내 거기서 환자의 이제 소변 채취 같은 거를 해야 된다. 동의서를 미리 받고요. 그래서 이게 병원들마다 근데 규정이 조금씩 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이게 좀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아직은 통일돼가지고 이 병원들마다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다 잠깐만요. 예를 다르거든요. 들어서 네. 의료기관의 CCTV는 이런 곳에는 오히려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실 등등 해서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사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최대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포함이 된다면 이건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영상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는 좀 다르게 돼야 되는 게 필요하고 이것도 균일하게 그러니까 만약 그런 민감 정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일반적인 뭐 장례식장 CCTV나 로비 CCTV나 이렇게 같이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술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응급실에서 잠깐 하는 그런 처치의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민감한 정보와 민감한 노출 부위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들도 저도 이제 자료 같은 거 좀 찾아보느라고 봤는데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CCTV랑 같이 관리가 되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첨언하자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쫙 나와서 그게 시행이 되면서 이게 의료기관 내에는 그럼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를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차원에서 법률로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입법 수요가 있었는데 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안전행정부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법은 아니고. 네, 그래 법은 아니고 가이드라인. 거기 보면은 가장 첨예하게 나눠지는 게 뭐냐면 의사들 입장에선 진료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인을 그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좋은 사건도 있고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 그 사생활이 현격히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안전행정부가 서로 합의해서 만든 의료기관 내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진료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랑 다른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맞아요. 그거는 또 확인을 부탁드리는데 그거 끝나기 맞아요. 전에 확인 부탁드리는데 가이드라인에는 개별 동의를 받아라고 돼 있어요. 진료실은 단 녹음 기능을 넣으면 안 돼.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개별 동의는 두 번째 문제고요. 설치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 설치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설치를 이미 하면 동의와 무관하게 그때 이걸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음이라는 거는 할 때 틀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CCTV는 일종의 인테리어처럼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환자가 오기 전에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안전행정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진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료를 뭐 글로 쓰나 녹음으로 그 메모를 하나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하나 똑같다 기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실 내에 그 여러 가지 범죄 문제, 환자 입장에서는 성추행 문제라든지 또 의사 입장에서는 폭행 문제라든지 가혹행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채집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료실 내에 CCTV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인데 지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더 나아가서 수술실 거기에는 제가 볼 땐 거기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될 정 필요하다면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료법을 넣을까 말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러면 사실 그 가이드라인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제작진이 확인을 해줬는데요.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은 의료인과 환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때문에 CCTV를 설치, 촬영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화할 수 있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니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요 얘기가 지금 처치실에 해당된다니까요. 처치실은 불특정 다수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나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나 진료실이든 처치실이든 CCTV 설치는 김변 말대로 불법인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 법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 매 사안에 대해서 이게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되는 그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응급실에서 뭐 난동 사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황당한 일도 벌어지니까 전체적인 전경을 비춘다 그럴까요? 입구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병동 그러니까 이런 데는 되는데 사실 응급실은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가 좀 좋죠. 왜냐하면 복도하고도 연결돼 있고 문만 열면 막 그러니까 대부분 응급실들은 어떤 복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돼 있고요. 그죠? 의료진이 신속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 그 복도는, 말씀이 네. 바로 그 다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응급실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응급실 내 접수 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보호자가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공개된 장소, 즉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응급실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프레임을 좀 씌워놓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고 저는 옆에서 응급실 내 폭행 사건을 엄청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걸 봤고 정말 목이 졸리고 뭐 이렇게 목에 손자국이 남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문제가 의료진이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환자들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고 응급처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간헐적으로 아예 119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진짜로 그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뭐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안 달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달에 한 건 이상은 항상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뭐 육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심적인 타격으로 응급 환자가 치료를 잘 못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응급실 CCTV를 달게 된 거지, 이게 꼭 의료진만을 다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았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다른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있어본 병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있어본 병원에서는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뭐 격리실 내에 CCTV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생실이나 처치실 내에 있지만 거기서도 일반적으로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촬영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촬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동의서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뭐 봉합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에 달아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병원들마다 조금 각기 다른 기준이 좀 또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규정도 찾아보면 응급실 CCTV 관리는 병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뭐 2주에서 4주 이내더라고요. 대부분은 뭐 28일 보관하고 폐기하는 데도 있고 2주 보관하고 폐기하는 데도 있고 관리 장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응급실 CCTV를 굉장히 그냥 좀 자기만의 기준에 의해서 좀 관리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지금 지엽적인 것들로만 파고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사실은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윤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환자분들의 개별 동의를 구했어요. 네. 동의가 됐어요. 네. 근데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 유출에 대한 피해는 누가 지는 거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거는 누가 해야 되고 이 CCTV를 관리해야 될 거는 누가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의무 기록에 준하게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무 기록 역시 유출하면 굉장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병명에 따라서는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병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료계 주장들을 보면 뭐 유출되면 어떡하냐 하는데 의무 기록 자체가 유출되면 절대 안 되는 데이터이고, 그러면 과거에 그럼 사례들이 있느냐? 지금 수술실 CCTV를 성형외과 의사에는 2015년도에 그랜드 성형외과 사건 이후에 자발적으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6년, 7년 됐는데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못 봤고요. 그게 유출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유출되면 어떡하느냐? 의료 기록이 유출됐을 때 준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료법에 명시된 채로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금 저 말씀에 대해서 이거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 논리를 가지고선 최근에 이제 의료계 일부에서 나온 의협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출되면 어떻게 정부가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의 논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 2008년도에 무슨 법안이 나왔냐면 건강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개별 병원에 있는 의무 기록을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왜?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실 CCTV를 의료기관이 관리할 수 없어. 우리는 이거 보안 책임 못 져 하면 그래 그럼 너네 의무 기록은 어떻게 할 거야? 너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유출되면 힘들잖아. 그럼 우리가 다 관리해 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네. 저는 충분히 뭐 이해는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얼핏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도 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 제도가 왜 다른 나라에는 없을까? 왜 국민 권익, 환자의 권익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다른 나라에는 완벽할까? 왜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한번 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폐기됐지. 왜 폐기됐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 왜 이렇게 CCTV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이 더 심할까? 거기는 자기들에 대한 그런 권익, 또 그런 나라에는 뭐 의료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을까? 이런 논의가 없을까? 저는 근데 왜 안 할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의료 CCTV 설치 반대하는 측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번 시도했던 많은 적들이 기자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진짜 없나 찾느라고 되게 고생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거든요. 진짜 없는 거죠. 그래서 설마 중국은 있지 않겠냐? 중국은 거의 10억대 가까운 CCTV가 전국에 깔려 있는 나라니까 중국은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중국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변도 지금 알기로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없는 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하나는 그런 나라는 의료가 완벽할까?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나? 아닐 것 같다는 거지.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고 더 권익에 대해서 더 예민한데 왜 안 했을까? 분명히 그것보다 CCTV 설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그 사회에서 뭔가 공유했지 않았을까라는 이 얘기죠. 그 높은 가치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나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살피지 않고 덜커덕 갔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후유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계 최초인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지금 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유출되었을 때의 파장 이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일단 윤구현 대표님 말씀에 한마디 이렇게 보태자면요. 의무기록으로 똑같이 관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의무기록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 환자의 노출과 이런 부위가 있을 수 있는 게 의무기록으로 관련되면 진료를 볼 때 저희가 다 클릭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거랑 다 다르다. 이게 뭔가 이게 얘기하는 게 의무기록으로 하면 된다 이랬다가 또 저희가 그럼 의무기록은 이렇게 관리가 된다 그러면 또 환자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건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나 보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의무 기록도 내용에 따라서 보존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5에서 10년. 네. 거기다가 CCTV는 그러면 한 달로 해라라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의무 기록이 모두 다 10년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의무 기록의 그거하고 네. 메디컬 레코드하고 CCTV의 이 어떤 중차대성을 보면은요. 2016년에 강남 성형외과 하나가 털렸습니다. 해커한테. 그거랑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그 윤구현 대표가 아까 1대 4냐 이런 얘기했는데 1대 4로도 잘 싸우시네요. 그럼 저 혼자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조금 좀 부담스럽고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의사에 그때 실온으로도 인용했던 건데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아마 요즘도 많이 인용되는 사건이에요. 강남 성형외과 하나가 이제 해커. 아니 근데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난 게 있어요. 2007년도에 수면 내시경 환자 성폭행한 사건 통영에서 벌어졌었죠. 그리고 가까운 얘기 2019년에 아산병원 재작년에 아산병원 수술실에서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인턴이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거 굉장히 지지난 5월 달에나 겨우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에서는 그냥 3개월 징계 내렸다가 그 5월 달에 기소가 된 게 아닌 걸로 5월 달에 기소됐다가 기사가 나왔고요. 아무튼 시점이 시간이 중요한 게 그런데 아니라 저희가 그 사건을 또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그거를 3개월 징계를 했던 사건이었는데 결국 내부자 고발로 인해서 작년 3월 달에 KBS가 굉장히 크게 쳤고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얘는 수련 중단하고 그때 그 당시에 의료계에 대해서 자체 징계할 서울시 자율평가단 그때 전문가 평가위원회 있는데 이건 형사사건이라 우리가 건드리지 못해로 내버렸다가 겨우 이제 지지난달에 기소됐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기록이 다 있어서 저희도 봤는데요. 잠깐만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과 달라서 너무 좀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근데 그거를 너무 극단적인 사례만 얘기하죠. 극단적인 사례가 극단적인 사례 때문에 만든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거를 사실과 좀 무관하게 가져간 다음에 그렇게 묻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 것 이 같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왜냐면 거는 이게 전문가 평가위원회 백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인용한 그러니까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송파구 보건소랑 맞아요. 네. 겹쳐지면서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했던 부분으로 제가 되어 말하는 있고요. 거니까 네. 맞고요. 기소가 됐다고 검찰에서 재판에 넘긴 게 지지난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료계에서 그걸 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소의 네. 뜻은 그렇다면 그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네. 기소의 뜻을 정확히 네.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가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서울병원에서 우리나라 가장 큰 병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리수술 합법적 위법은 아니지만 대리수술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2014년도에 천안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마취과 선생님이 명의만 되어 있다가 환자 사망을 했고 마취과 선생님이 열흘 후에 자살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등등등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나왔나? 없어요. 그게 CCTV가 근본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답을 못 찾으니까 CCTV를 아는 것을 제안을 한 것이고 사람들이 저기 보도가 나온 것처럼 국민의 98%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까지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CCTV가 아니면 다른 적절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나온 대안이 뭐예요? 입구에다 CCTV 설치하자, 들어갈 때 이제 홍채로 인식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안에서 뭐 면허가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못 잡아내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 연구 면허 정지 당연해. 근데 수술방인 사람 다 면허 정지 시켜 연구로. 왜? 자발적인 신고를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그렇게 하면 신고를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던 사람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부 고발자 보고처럼 야 자발적인 신고하면 이 병원 삭감 때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삭감액이 10%너 줄게. 이런 정도의 제한이 나오면 그러면은 받을만 하네. 안 하겠네. 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윤 대표님 한 2, 3분만 잠깐 말씀을 중단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의료인들이 이제 다 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이고 늘 나오는 얘기죠. 듣다 보면 참 답답하고 그런 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마땅한 방법은 없고 하지만 CCTV 설치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측면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각자 일단 지금 저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를 뭐 늘 듣는 얘기죠. 늘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저런 논리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5m 간격으로 CCTV 국가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집에도 다 설치하고 집 밖에 나가면 다 설치하고 그러면은 정말 범죄 없는 나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CCTV가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뭐 의료사고라든지 뭐 물론 이제 뭐 대리수술이나 그런 부분은 밝혀낼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는. 반면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공의 수련 문제라든지 또는 환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아까 뭐 메디칼 레코드 얘기했지만 진단명 하나가 유출되는 거하고요. 그 사람이 수술 받는 거, 유명 연예인이 수술 받는 게 통짜로 날아가는 거하고는 이거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다르죠. 다시 말해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그 측면 속에서 더 큰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수현 대변인께서 추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일단은 뭐 암담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런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거는 저 응급실에서 굉장히 많은 의사들을 보면서 많은 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혐오스럽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턴, 그 엽기 인턴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도 아니고,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뭐 다른 과를 갔다고 생각을 해도 이거는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거 수술방에만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동료가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른 빨리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은 면허를 박탈하는 게 맞고요. 사실은 다른 직종에 가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도 끔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를 강화시키고 면허를 줄 때 있어서도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사람들한테도 면허가 나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허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방에 있는 환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다면 사실 수술방 안에서 수술을 할 당시에 그 의료진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마취과 간호사, 수술 뭐 이렇게 그 도구들을 챙겨주는 간호사 해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적어도 5명, 6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부분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수술 내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옛날에 진료실 같은 데서도 뭐 유방 검진하거나 이럴 때 꼭 한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나 누굴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환자가 수술 전후에도 특정인과 둘만 있지 않게 하는 거를 만들고 뭐 복도나 이런 부분에다가 뭐 CCTV를 설치를 한다면 환자가 먼저 들어가서 특정인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부분에 같이 있게 하거나 회복실 안에서도 환자가 혼자 있지 않게 특정 뭐 의료인과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 계속 이건 고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치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었고 미투 열풍으로 밝혀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굉장히 경악스러운 뉴스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이걸 계속 오픈하고 계속 이거를 숨겼을 때 더 크게 비난받고 처벌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방영하고 그래서 정말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근절할 수 있게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CCTV를 수술방에 단다고 이런 비윤리적인 사람들 자체가 아예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솎아내고 내부적으로 고발하고 없애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미래에 간다고 다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술방에 설치하면은 나쁜 사람들,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계속 어딘가에서 나쁜 짓을 할 것이지만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환자나 의료인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환자 포함해서. 네, 환자 포함해서요. 그 여한솔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공의 수련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포함해가지고요. 뭐 보통 젊은 의사들이 자율 정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오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두루 좀 해주시죠. 그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어떤 대안에 대한 얘기를 저희 의료계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CTV가 근본적인 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치가 어떤 것에 더 우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법률이 집행이 되고 어떤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규칙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윤관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극단적인 사례라고 포함했던 것들 언론에 당장 이슈되기 좋은 사례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있는 문제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흔한 일반화의 오류는 아닐까 좀 저는 걱정이 돼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서로가 묵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발견된 건수만 하더라고 하면은 뭐 극소수이지만 이게 또 뭐 이렇게 약간 너무 작은 경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모든 범죄들을 피한다고 해서 CCTV가 이게 근본적인 답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더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의료인 문제로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다른 범죄들, 수많은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범죄들을 일률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한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직종에 다 접종을 해야죠. 뭐 식당에서 뭐 음식물을 되게 나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식당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거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계도시키기 위해서는 또 CCTV 설치해야 될 거고 만약에 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어떤 횡령이나 배임이나 사기들이 있을 때 그러한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그 컴퓨터에도 CCTV 설치하고 뭐 블랙박스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저는 근본적인 답이겠냐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근본적인 답이 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암 환자가 왔을 때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된 논문 뭐 어떤 의학적 지식들을 가지고 이 환자에게 제일 처음으로 이걸 사용해보고 이것도 사용해보고 이것도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을 때도 안 되는 경우에도 최후적으로 동원해야 되는 거. 저는 그게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이라는 게 이 앞에 있는 1단계, 2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국민적 정서의 약간 반의사 정서의 감정이 저는 그대로 개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단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작년에 그런 어떤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뭐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협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의사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국민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98%라는 분들이 국민 여론에서 CCTV를 찬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98%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케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